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에 멈춰버린 심장 박동을 찾아 현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위인 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려라는 거대한 제국이 저물어가던 그 잔인하고도 뜨거웠던 계절로 떠나볼 시나리오 작가이자 여러분의 감성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들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려말 삼은 바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알게 된다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세기 말 대변역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392년의 어느 눅눅한 밤입니다. 개경의 선주교 위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말 위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인 포은 정몽주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그를 에워쌉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건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함께 공부하고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단톡방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찐친들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는 순간이었거든요. 철퇴가 포은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러 온 이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 비극적인 현장은 고려라는 거대한 기업이 조선이라는 신생 스타트업에 강제 합병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 이방원과 정몽주가 나눈 대화는 지금 봐도 소름 돋는 멘트들의 향연입니다. 이방원이 넌지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며 요즘 말로 플렉스와 타협을 제안하죠. 야, 정몽주, 우리 같이 세 판 짜서 코인 대박 터뜨려 보자. 굳이 망해가는 회사에 목맬 필요 없잖아. 이런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여러분, 이 가사를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삼성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그 이상의 브랜드 로열티이자 자신의 영혼을 건 베팅이었던 거죠. 정몽주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고려라는 가치가 역사 속에서 영원히 명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정몽주의 비보를 들었을 때 려말 사문의 맏형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목은 이색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이색은 당시 고려 최고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총장이었습니다. 정몽주도 이방원도 그리고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정도전도 모두 이색의 제자들이었죠. 요즘 대학가에서 제자들끼리 파벌이 나뉘어 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걸 보는 노 교수의 심정,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처참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친 유교의 도리가 고작 서로를 죽이는 도구였단 말인가? 이색은 아마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에게 정몽주의 죽음은 단순한 동료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읽어온 교육 철학이 무너지는 붕괴 현장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여기에 또 한 명의 인물, 야은 길재가 있습니다. 정몽주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본 길재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디지털 디톡스를 선언하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길재야, 너 똑똑한 거 아니까? 와서 장관 한 자리 해라라고 수없이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지만 길재는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립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의 원칙은 현대의 우리에게 커리어보다 가치가 우선일 수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봉 10억을 제안해도 내 신념과 맞지 않으면 안 갚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길제는 화려한 서울 라이프를 버리고 귀향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여말 사문은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 혹은 초엘리트 집안 출신들이었습니다. 특히 목은 이색 선생님은 당시 고려에서 가장 잘나가는 글로벌 리더의 자제였어요. 아버지 이곡 선생 역시 원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분이었고 이색 본인도 원나라 국립대학을 나온 초고 스펙 보유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대로 하버드를 나오고 유엔에서 근무하는 집안인 셈이죠. 그들이 지켰던 고려는 단순히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이 수백 년간 일궈온 기득권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권력에 아부하는 환승을 선택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원칙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단순한 기득권층과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남편이 충절을 지키며 죽어갈 때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가장의 독단적인 경영 판단으로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몽주가 죽고 나서 그의 부인 이 씨는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려 가산이 몰수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목은 이색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가 고려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선 건국 세력의 타겟이 되어 귀향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위대한 위인의 명성 뒤에는 이처럼 가족들의 뭉개진 삶이 거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색이 나중에 눈물로 지은 시들을 보면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나의 고집이 내 아이들을 죽였구나라는 자책감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요? 야은 길제는 관직을 버리고 금호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잘나가는 대기업 상무직을 던지고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냥 도토리만 주워 먹은 게 아니라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길제는 직접 정치판에 뛰어드는 대신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양성해서 후세계를 장악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는 길제의 제자들이 다 해먹었으니 길제가 진정한 최후의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거대한 정신적 영토를 일군 셈입니다. 목은 이색의 최후는 미스터리합니다. 조선 건국 후 이성계는 끊임없이 이색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색은 끝까지 거절했죠. 그러다 1396년 강물위 배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항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이성계가 보낸 독이 든 복숭아를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정사는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색의 죽음을 얼마나 의심스럽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즘으로 치면 배우가 의심되는 사고사 같은 느낌일까요? 평생을 글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던 노학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망하고 미심쩍은 결말이었습니다. 려말 사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복잡한 외교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지는 해인 원나라와 뜨는 해인 명나라 사이에서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국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색과 정몽주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직접 명나라까지 먼 길을 떠나 외교 협상을 벌였습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명나라 황제를 설득하고 돌아온 그들은 지금으로 치면 탑클래스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외교적 성과도 결국 국내의 정치적 소용돌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 밖의 파도를 막아냈더니 나라 안에서 해일이 덮친 격이었죠. 이 세 분의 삶을 관통하는 사랑의 대상은 각기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국가라는 지독한 짝사랑에 빠진 남자였습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이 떠났음에도 고려에 몰라 끝까지 지조를 지키려다 죽은 순정파 연인이었죠. 이색은 학문과 예법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더라도 지켜야 할 질서와 도리, 즉 원칙을 사랑한 원칙론자였죠. 길제는 자아의 순수성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의 구정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맑게 살겠다는 고결함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려말 사문의 이름에 모두 은숨을 은자가 들어가는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목은, 포은, 야은. 이건 그들이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정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인 인싸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스스로를 변방으로, 산속으로, 죽음의 길로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숨는 것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조용한 사직을 꿈꾸듯 그들은 고려라는 시대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개성에 있는 선죽교에는 지금도 정몽주의 핏자국이라고 불리는 붉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죠. 비가 오면 더 선명해진다는 전설 말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바위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일 확률이 높지만 사람들은 그걸 정몽주의 원혼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고 배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붉은 피 하나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대중의 심리가 그런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붉은 자국은 정몽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너의 신념은 어떤 색이냐? 라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선죽교로 가던 날 정몽주의 말은 주인의 죽음을 예견한 듯 자꾸만 뒷걸음질을 쳤다고 해요. 다리 입구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 울부짖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정몽주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긴장된 근육의 떨림을 말이 온몸으로 느꼈던 것 아닐까요? 주인의 절망적인 결심을 알아챈 동물의 본능. 이 에피소드는 정몽주의 죽음을 더욱 비극적이고 신비롭게 만듭니다.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이색 선생님은 제자들을 참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청도전, 하륜 등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다 그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들이 스승의 뜻을 거스르고 혁명을 꿈꿀 때 이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라며 사자후를 토했을 이색의 모습 상상해보세요. 요즘 대학가에서 진보적인 학생들과 보수적인 노교수가 부딪히는 모습과 흡사하죠. 하지만 이색은 단순히 옛것을 고집한 게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려말 3은 그들은 지는 해를 붙잡으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밤이 오기 전 가장 밝게 빛났던 마지막 별들이었을까요? 고려라는 나라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그때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고집스러운 침묵은 역설적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거나 산속에서 잊혀갔지만 그들이 지킨 자존심만큼은 60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여말 사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약 9,000자에 달하는 이 긴 서사 속에 담긴 그들의 고뇌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여러분이 사시는 곳과 나이를 댓글로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위인의 일기를 여는 뜨거운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정몽주의 결기처럼 당당하고 길재의 마음처럼 평온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인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